우리는 모두 비슷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인생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사람은 삶의 여유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월급 액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 주변을 냉정하게 관찰할수록 연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세계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0.001%가 인류 하위 절반보다 3배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룰렛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실질적인 자산의 보유 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자산을 소유하는 순간 인생을 지배하는 금융의 규칙이 어떻게 7가지나 통째로 뒤바뀌며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자산은 거창한 빌딩이 아니더라도 전셋집 지분이나 적립식 ETF처럼 당신의 주머니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모든 유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규칙은 신용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인데, 자산이 없을 때의 신용과 자산을 가진 뒤의 신용은 금융계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취급됩니다.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은행은 오로지 당신이라는 사람의 이력서와 직장, 경력, 연봉, 그리고 신용 점수만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당신의 노동력을 담보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노동 중심의 신용 체계에서는 당신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즉시 한도가 줄어들고 가혹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는 은행이 기댈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신용의 중심축이 사람에서 자산으로 이동하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금융거래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은 당신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집이라는 실질적 자산을 보고 돈을 빌려주며 이에 따라 금리는 낮아지고 상환 기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산 없이 오직 신용만으로 빚을 낸 사람은 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지만, 자산을 가진 사람은 대출 조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 시간을 소득으로 치환하는 방식의 변화인데, 자산이 없을 때의 소득은 당신의 몸이 직접 움직여 시간을 투입한 노동의 대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회사원은 출근한 시간만큼, 프리랜서는 프로젝트를 완료한 만큼, 알바생은 시급을 받는 만큼 돈을 벌게 되며, 이는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근본적인 노동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노동소득의 한계는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지치게 된다는 점이며, 이는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무한 루프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산을 보유하는 순간 당신의 소득 구조에는 새로운 줄기가 형성되며,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당신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통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나 분기마다 지급되는 주식 배당금 또는 소규모 온라인 사업의 수익처럼 소유권에 기반한 현금 흐름은 당신의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이때부터 당신에게 시간은 단순히 돈으로 바꾸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자산을 더욱 키우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성격이 변하며, 퇴근 후의 시간도 투자를 위한 준비 시간이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에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완전히 끊기지 않으므로 당신은 생존을 위한 강제적 노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간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자산이 없을 때 겪는 한 번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당신의 생활 기반 자체를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집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창업이 실패하면 거대한 빚더미만 남게 되고, 소중한 종잣돈을 다시 모으기 위해 수년의 세월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투자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수년간 모은 전 재산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는 당신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게 합니다. 실패를 견뎌낼 완충 장치가 없는 환경에서는 결국 위험을 피하며 안정적인 직장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규칙에 따르면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인 뒤의 실패는 형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월세와
배당금이 있다면 한 번의 투자 손실이 당신의 인생을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리셋 버튼이 되지 못합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므로 당신의 삶은 속도가 잠시 줄어들 뿐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격차를 만들며 자산가는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배웁니다. 네 번째 규칙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로 뒤집히며 당신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이 없을 때의 물가 상승은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빼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은 가혹한 고통을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마트의 식료품 가격과 월세, 그리고 교통비가 훨씬 빠르게 튀어오르며 당신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갉아먹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가진 것이 오직 통장 속 현금뿐일 때 물가가 오를수록 그 돈의 실질 가치는 매일 조금씩 깎여 나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같은 인플레이션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든든한 아군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임대료는 물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승하며 사업의 매출 또한 명목 기준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당신의 자산 가치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합니다. 이때 놀라운 점은 자산을 취득할 때 지고 있던 고정금리 빚의 숫자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정해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물가가 2배로 뛰었는데 당신이 갚아야 할 원리금이 그대로라면 실질적인 빚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 됩니다.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상 물가 상승은 현금을 저축한 사람으로부터 고정금리 대출을 가진 사람에게로 막대한 부를 강제로 이전시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자체가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느끼는 물가의 압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오르는 물가의 생존을 위협받지만 자산을 가진 사람은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부를 지키며 오히려 확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위험이라는 요소가 당신의 인생에서 자발적인 선택이 되느냐 혹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느냐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자산이 없을 때 위험은 피해야 할 독배와 같지만 자산을 가진 후에는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생깁니다. 아무런 자산 없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은 벼랑 끝에서 눈을 감고 뛰는 것과 같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면 위험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이자 계산된 모험이 됩니다.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은 당신을 더 냉철하게 만들며 시장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이는 곧 생존을 위한 위험에서 성장을 위한 위험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자산가는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을 이미 갖춘 셈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금융 시스템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소비의 주체에서 소유의 주체로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에게 있어 단지 물건을 사고 이자를 내는 고객이자 수익을 창출해주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카드사는 당신이 더 많이 쓰기를 바라고 은행은 당신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내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통해 기업의 지분을 갖거나 부동산을 소유하면 당신은 시스템의 규칙을 결정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구조 속으로 당신의 신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당신은 은행의 이자를 걱정하는 처지에서 은행이 수익을 내어 당신에게 배당금을 주길 기다리는 투자자가 됩니다. 시스템은 이제 당신의 돈을 뺏어가는 포식자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작동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수많은 노동자와 기계들이 당신이 소유한 자산을 위해 땀을 흘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의 주권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갖는 의미의 변화입니다. 자산이 없을 때 돈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얻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이자 모든 고통을 참아내며 벌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루하루의 식비와 공과금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쫓다 보면 어느새 돈이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는 주인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산이 형성된 이후의 돈은 더 이상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자산을 재배열하고 연결하는 유용한 도구로 격화됩니다. 자산가에게 돈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부의 성을 쌓기 위한 튼튼한 벽돌이자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병사들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단순한 숫자에서 내 자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는가로 옮겨갑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월세가 주식의 배당금과 합쳐져 또 다른 새로운 자산을 사는 동력이 되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당신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당신을 조급함에서 해방시키며 당장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민하는 철학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토록 강력한 7가지 규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익숙한 결핍이 주는 묘한 안정감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당장의 소비가 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본주의의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당신의 뇌 속에 각인된 경제적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재설치해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산은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라 오해하지만 사실 자산은 부자가 된 결과물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당신이 첫 번째 작은 자산을 손에 넣는 순간 앞서 언급한 7가지 금융의 톱니바퀴는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며 강력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용이 좋아지고 시간이 확보되며 실패의 위험이 줄어드는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며 당신을 가난의 중력으로부터 서서히 밀어 올려줄 것입니다. 이제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10년 후를 상상해 본다면 그 격차는 단순히 산술적인 차이를 넘어 생태계 자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의 그래프는 나이가 들수록 노동력의 쇠퇴와 함께 하락 곡선을 그리지만 자산가의 그래프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며 규칙을 이해하는 자만이 이 거대한 흐름 위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규칙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탐욕스러운 일이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다시 첫 번째 규칙인 신용으로 돌아가 보면 전략적인 자산가는 빚을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두 번째 규칙인 시간 또한 자산가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확보된 귀한 시간은 다시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고통스러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자체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비싼 차를 타고 화려하게 소비하는 것을 부자라 착각하지만 진짜 부자는 자신의 자산이 나를 대신해 세상과 싸워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노동의 시간을 쪼개어 단 하나의 작은 자산이라도 확보하여 당신만의 금융 규칙을 리셋하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금융 규칙의 변화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강력한 실천 강령입니다. 첫 자산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처음 밀기 시작할 때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상상 이상의 속도가 붙습니다. 자산의 복리 효과는 단순히 숫자가 불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여유가 함께 성장하는 입체적인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결핍에 찌든 뇌는 늘 당장의 생존에만 급급하여 멀리 보지 못하지만 자산이라는 완충 장치를 가진 뇌는 더 큰 기회와 창의적인 발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능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적인 공포와 탐욕을 다스리는 심리전이며 자산은 그 치열한 전장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됩니다. 아주 작은 배당주 한 주 혹은 소액의 채권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노동을 멈추었을 때 단 1원이라도 스스로 벌어오는 자산을 지금 당장 손에 쥐어보십시오. 지식의 복리 또한 돈의 복리만큼이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므로 매일 경제의 흐름을 읽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습관을 당신의 가장 큰 무형 자산으로 만드십시오. 이 7가지 규칙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휘하고 시간을 통제하는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이라는 정원을 잡초가 자라지 않게 정성껏 돌보고 가꾸다 보면 어느새 그 정원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는 거대한 숲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과 당신의 시작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타인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란 당신이 세상의 그 어떤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을 때 당신이 오늘 뿌린 자산의 씨앗은 훗날 당신의 자녀들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과 끝없는 소비의 굴레인 쾌락의 습바퀴에서 과감히 내려와 당신의 에너지를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경영자임을 명심하고 매 순간 자산 중심의 의사결정. 부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훈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노동의 중력을 이겨내고 부의 궤도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전환점. 눈을 감고 10년 후 자산이 당신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고 당신은 그 열매를 누리며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있는 당신의 미래. 신용, 시간, 실패, 인플레이션, 위험, 시스템, 그리고 돈이 7가지의 새로운 규칙이 당신의 삶 속에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난파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산이라는 돛을 달고 파도를 타는 항해사가 될 것인지는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변화된 내일